자, 렉처 4 메싱 테크닉, 엔시스 미케니컬에 있는 메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시스 메싱 부분에서는요, 일단 크게 글로벌하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글로벌 메싱 컨트롤이 있고, 그 다음에 로컬 메싱 컨트롤이 있습니다. 로컬은 이제 지역적으로, 국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뭐 격자의 크기라든지 형상 등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번에 뭐 메싱 트러블 슈팅,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다음에 버추얼 토폴로지 2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형상을 우리가 이 미케니컬에서 약간 변경을 함으로 해서 더 메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의 다이렉트 모델링, 그리고 메쉬 퀄리티 크라이테리아. 결국은 해석의 정확도가 메쉬의 어떤 퀄리티에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메쉬 퀄리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가급적이면 메쉬 퀄리티가 좋은 그런 메쉬를 만들도록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워크샵들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케니컬에서 이제 메싱을 하는 건요, CAD 모델의 절점, 요소, 즉 요소로 나누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메싱을 한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 격자를 생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많이 발전을 해서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이제 격자를 생성해 주는 그러한 기능들이 많이 도입이 되었고요. 일반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옵션을 추가해서 해석에 적절한 격자를 생성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전혀 기능을 모를 때는 그냥 자동 메쉬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공부를 하고 나면 해석에 가장 적합한 메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격자가 조밀한 경우에는 해의 정확성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유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가급적 많은 유한 요소로 메쉬를 하게 되면 실제 형상에 가깝고, 해석되는 결과들은 이그젝트 솔루션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이 메쉬가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되는 연립 방정식 크기가 커진다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수천만 자유도 이런 것도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메쉬가 커지게 되면 컴퓨터에서도 그걸 풀 수 있는 대용량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좋은 해석이라는 것은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필요한 애큐러시를 얻을 수 있는 해석이 가장 좋은 해석이 됩니다. 밑에 그림에 보면 일단 이 메쉬 부분에 제너레이트 메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피스 메쉬 이렇게 있어요. 여기 서피스 메쉬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은 볼륨을 가지고 있는 게 되지만, 여기 해석 전에 메쉬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제너레이트 메쉬로 이제 생성하게 되고, 그 전에 이제 서피스 메쉬를 통해 가지고 표면 격자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기 때문에 대략 어떤 형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케니컬에서 그 메쉬를 컨트롤할 때는 크게 글로벌한 거하고 그리고 로컬한 걸로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글로벌 메쉬 컨트롤은 지오메트리 전체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웃라인 트리에서 메쉬를 선택해 보면 이 디테일즈에 보이는 그러한 상세창들에서 요게 이제 글로벌하게 대한 것이고요. 로컬 메쉬 컨트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엣지나 페이스나 바디 등의 어떤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국부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격자에 대한 컨트롤 옵션들이 됩니다. 왼쪽에 보면 디테일즈에서 메쉬에서 보면 뭐 디폴트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징, 전체적인 사이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메쉬 컨트롤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메쉬를 할 때 일부 어떤 특정한 지오메트리를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이 메소드 사이징, 컨택 사이징, 리파인먼트, 페이스 메싱, 메쉬 카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이제 로컬 메쉬 컨트롤이 됩니다. 자, 앞에서 이제 설명하면서 몇 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먼저 글로벌 메싱 컨트롤에 보게 되면
이 디폴트 부분에 보면 피직스 프레퍼런스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먼트 오더가 있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 사이즈가 있는데요. 피직스 프레퍼런스는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그러한 해석 종류가 뭐냐, 여기 보면 미케니컬이 있고 난리니어 미케니컬이 있고 일렉트로 매그네틱이 있고 CFD 있고 익스플리시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해석에 따라서 어떤 상태의 메시가 더 좋은지가 조금 달라요. 유체 메시하고 유체 문제에 대한 메시하고 구조에 대한 메시가 조금 특성이 달라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난리니어 미케니컬 하게 되면, 이게 난리니어 해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변형들이 대변형 큰 문제들이기 때문에 메시의 어떤 그 퀄리티가 더 좋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피직스 프레퍼런스 부분에서 선택을 하면 되겠고, 일반적인 구조 문제에서는 미케니컬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먼트 오더가 있어요. 기본은 프로그램 컨트롤러 되어 있고요. 리니어 또는 쿼드레틱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론 시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절점 사이의 응답을, 변이 응답을 어떤 함수로 우리가 매핑하겠냐, 그 내용이 되는데요. 선형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리니어 엘리먼트가 되는 것이고, 2차 함수로 하는 경우는 쿼드레틱입니다. 그래서 구조에서는 프로그램 컨트롤을 하게 되면 2D 또는 3D 솔리드 바디에서는 쿼드레틱으로 하게 되고요. 선 또는 면 바디에서는 리니어 엘리먼트로 디폴트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일단 구조, 그 볼륨을 가지는 구조 문제에서는 그냥 쿼드레틱으로 하는 것이 응력 측면에서 정확한 응력, 조금 더 정확한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쿼드레틱으로 하는 게 되겠고요. 뭐 진동 문제 같은 거, 응력을 보지 않고 변이 정도만 봐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적당한 메시를 한다고 하면 리니어 엘리먼트를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리니어나 쿼드레틱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고, 그림으로 살펴보면 리니어 엘리먼트는 이렇게 어떤 사각형 엘리먼트로 치면 이 꼭지점 외에는 절점이 없고요. 이걸 만약에 쿼드레틱 엘리먼트로 쓰게 되면 꼭지점 이외에 중간에 절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점이 있어야 2차 함수가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엘리먼트 사이즈는 디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격자의 크기를 입력 가능합니다. 이 크기를 입력하면 그 커서 옆에 빨간색의 그 십자가 형태의 그 원이 생긴다고 했죠. 그 원이 대략 지금 입력한 값의 크기 정도를 나타낸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글로벌 메시 컨트롤에서 사이징 그룹이 있는데, 이 하위 항목들을 이용해서 격자의 크기를 추가적으로 우리가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사이징에 보면 Use Adaptive Sizing이 있는데, 요거를 Yes로 하냐 No로 하냐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에 이거를 Yes로 하게 되면 밑에 나오는 이 사이징 부분들의 메뉴들은 이렇게 되고요. 뭐 Resolution, Mesh Deep Featuring, Transition, Span Angle Center, Initial Size Seed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Adaptive Sizing을 No로 하게 된다. 이 Adaptive Sizing이라는 것은 형상의 어떤 뭐 엣지라든지 볼륨의 크기에 따라서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엘리먼트가 큰 엘리먼트를 쓰는 것이고요. 조밀하게 되어 있는 뭐 엣지가 짧다든지 또는 볼륨이 작은 부분에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작은 메시들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어댑티브한 적응형 어떤 그 크기 제어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노를 하게 되면 밑에 캡처 커버처 곡률들을 따라가면서 곡률들을 잘 반영해서 그 메시를 하겠느냐, 또는 캡처 프락서미티, 뭐 엣지 사이의 어떤 거리에 따라서, 또는 그 바디의 어떤 그 가늘기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메시를 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노로 하게 되면 유니폼하게 됩니다. User Adaptive Sizing, 캡처 커버처, 캡처 프락시미티, 이걸 다 노로 하게 되면 유니폼한 형태의 메시가 되는 것이고요. 요것들을 우리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메시를 잘 할 수가 있어요. 밑에 보면 그로우 레이스가 있어요. 그로스 레이트가 있는데, 요거는 작은 격자하고 큰 격자 사이에 그 비율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메시가
작은 메쉬를 하다가 큰 메쉬로 바뀌어야 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런 레이트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공률 기반 캡처 커버처 또는 여기 인접한 격자의 법선 각도를 고려한 크기 제어가 가능하다. 여기 나오는 보면 여기 스팬 앵글 센터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제어가 가능하고요. 또 두 기하 형상 사이의 간격을 기반으로 격자 크기 제어 가능하다. 요거 캡처 프락시미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캡처 커버처는 공률 기반, 그래서 격자들의 법선 각도를 고려해서 크기를 제어하는 것이고, 프락시미티는 두 기하 형상상의 간격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use adaptive 사이징을 yes나 no로 설정하에 따라서 옵션이 바뀐다고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adaptive 사이징을 yes로 하게 되면 요 yes가 기본 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으면 adaptive 사이징은 yes로 진행이 되고요. resolution의 값을 0에서부터 10까지 값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기본은 2로 돼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가 자 여기 adaptive 사이징을 yes로 놓고 resolution 해상도죠. 그러니까 얼마나 촘촘하게 메쉬를 하겠냐요. 디폴트가 2인데 이렇게 했으면 이 형상에서 한 이 정도의 메쉬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 resolution을 0으로 아주 resolution을 낮추게 되면 아주 엘리먼트가 아주 큰 엘리먼트로 나오는 것이고요. resolution을 7 정도로 하게 되면 조밀한 격자가 나옵니다. 이 정도의 조밀한 메쉬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use adaptive 사이징을 썼을 때 여기 resolution을 바꿈으로 나오는 결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transition. transition은 이제 fast 또는 slow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본은 fast로 설정되어 있어요. transition은 이제 변환되는 거, 변화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fast는 격자의 크기의 편차가 크게 적용돼서 격자의 크기가 이제 빠르게 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slow는 격자의 크기의 편차가 작게 적용되어 가지고 좀 더 균일한 격자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트랜지션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트랜지션은 여기 나오는 fast하고 slow가 있다. 그래서 같은 조건으로 했을 때, 자, 이 트랜지션을 fast하게 했을 경우하고 slow하고 했을 때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글로벌 매싱 컨트롤에서 스팬 앵글 센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팬 앵글 센터는요, 그 지오메트리의 공률을 고려해서 격자를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요 부분 보면 스팬 앵글 센터에서는 이제 코스가 있고 미디엄이 있고 파인이 있는데, 코스는 당연히 드문드문 있는 거고요. 파인은 조밀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스팬 앵글 센터를 코스하게 되면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이 부분, 이 공률이 심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메쉬가 됐던 것이 미디움으로 가게 되면 한 줄 더 생겼죠. 그래서 이 공률 부분이 3개의 어떤 줄로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파인하게 되면 이 부분이 더욱더 이렇게 파인한 공률을 잘 따라가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먼트들 사이에, 그 곡면을 따라가면서 있는 엘리먼트들 사이에 그 각도가 점점 작아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파인하게 하면 그렇게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곡률을 더 잘 나타낼 그런 메쉬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대신 엘리먼트 숫자는 많아집니다. 이게 스팬 앵글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손대면 나중에는 오히려 메쉬들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로 두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부분들만 너무 많이 변경하지 마시고, 변경을 하게 되면 좋은 메쉬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스팬 앵글 센터의 그 기준을 한번 보면요, 곡률을 360도로 확장해서 원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호의 길이, 이걸 가지고 알파를 법선 각도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곡률 법선 각도 알파는 원의 중심에서
곡선 영역, 그 호의 각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코스라고 하면은 이걸 큼직큼직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가 알파가 뭐 60도 이상 되도록 하는 것이고, 미디엄은 대략 75도에서 한 24도 정도, 파이는 36도에서 12도 정도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스팬 앵글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인해지면 곡률들 여기 사이에서 엘리먼트들이 작아지기 때문에 더 파인하게 메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곡면 위에서. 자, 그게 바로 이제 스팬 앵글 센터입니다. 자, 이제는 글로벌 메싱 컨트롤에서 어댑티브 사이징을 NO로 하게 되면 옵션이 바뀌게 된다고 그랬는데요. 자, 먼저 여기 NO로 하게 되면 그로스 레이트가 있어요. 그로스 레이트는 격자 생성할 때 근접한 격자 간의 요소의 그 엣지 길이의 증가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로스 레이트. 그러니까 작은 엘리먼트부터 이제 옆에 근접한 격자 간에서 엣지 길이가 길어질 때 어떤 비율로 커질 수 있느냐. 디폴트는 1.2가 되고요. 1에서부터 5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라고 하면은 어떤 한 엘리먼트의 그 엣지의 길이가 그 1이라고 하면요. 그 다음 거는 1.2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캡처 커버처요. 커버처는 곡률을 캡처하는 거는 잡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곡률을 반영해서 메쉬를 하겠다는 겁니다. 모서리와 어떤 면의 곡률 커버처를 검사를 해서 설정된 최대 크기의 최대 크기 및 그 곡률 법선 각도를 기반으로 격자를 생성하는 거고요. 이 캡처 커버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면들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메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커버처 민 사이즈. 곡률이 있는 모서리 또는 면에 생성을 될 요소의 최소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커버처의 민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커버처 노멀 앵글이라고 하면 곡률이 있는 모서리 또는 면에 생성되는 요소의 최대 허용 각도를 나타냅니다. 한번 보면, 자, 사이징에서는 use adaptive 사이징을 no로 해야 여기 밑에 캡처 커버처 옵션이 나타나고요. 요거를 yes로 하고, 커버처 민 사이즈는 이 요소의 최소 크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가 미니멈이에요. 여기 있는 값보다 더 작은 요소는 안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커버처 노멀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의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이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런 것처럼 스팬 앵글 센터처럼요, 이러한 개념으로 이 커버처의 각도를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의 요소 모서리가 확장될 수 있는 최대 허용 각도예요. 그러면 커버처를 잘 따라가려고 하면 이 각도가 크면 안 되죠. 이 각도가 작아지면 더 이 곡률들을 잘 따라가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개의 값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한번 보고 더 커버처를 잘 따라가게 해야 될 경우에는 뭐 커버처 노멀 앵글이라든지 커버처 민 사이즈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해서 모델링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도, 여기 나오는 커버처 노멀 앵글을 20도로 했을 때고, 요거는 75도로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75도로 했을 때는 이게 원을 잘 못 따라가죠. 그런 경우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캡처 프락서미티예요. 자, 프락서미티는 어떤 이쪽 면과 여기 이 홀의 면과 이쪽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면 또는 엣지 사이, 2D에서는 엣지 사이, 이러한 두 면과 또는 두 엣지 사이, 즉 어떤 그 경계 모서리 사이에서의 그 영역의 크기에 따라서 이 격자의 밀도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균이라는 메쉬를 썼다고 하면 이 넓은 영역과 이 좁은 영역에서 이 크기 엘리먼트를 우리가 이 빨간색 정도에 되는 걸로 한번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좁은 영역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메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어떤 메쉬의 크기를 우리가 결정을 해 놓으면.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좁아지는 영역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좁아지는 영역에서는 메쉬가 조금 더 많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방법은 캡처 프락서미티예요. 인접한 형상 사이의 어떤 그 거리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가지고 거기에 메쉬를 충분히 생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프락서미티 민 사이즈, 두 면과 또는 그 엣지 사이에서 생성될 때 격자의 최소 크기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작게 해주면 메쉬가 너무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걸 큰 값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충분히 작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umber cells across gap, 갭을 가로질러서 엘리먼트가 몇 개가 생성돼야 되느냐. 지금 요거는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4개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요거는 여기 나오는 num cells across gap을 12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떠한 간격이 좁은 곳이라도 그 가로질러서 엘리먼트가 12개 정도로 생기게끔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1에서 100까지 사이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num cell across gap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글로벌 메싱 컨트롤이었고요. 이제부터는 로컬 메시 컨트롤이 됩니다. 로컬 메시 컨트롤은 지오메트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해서 거기에다가 조건들을 주는 거예요. 엣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를 선택할 수가 있고, 바디를 선택할 수가 있고, 또는 네임드 셀렉션으로 정의된 그러한 지오메트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아웃라인 트리에서 메쉬가 선택되어 있을 때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메쉬 컨트롤, 사이징, 그리고 컨택 사이징, 리파인먼트, 맵 페이스 메싱, 매치 컨트롤, 핀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로컬 메싱 컨트롤에서 먼저 메쉬를 할 수 있는 메소드, 방법들이 있습니다. 3차원 솔리드 바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싱 메소드는 일단 오토매틱, 자동으로 진행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사면체, 여기 나오는 게 사면체입니다. 테트라히드론 하면 사면체예요. 이처럼 밑에가 삼각형이고 이 옆에 이 세 개의 면이 있는 사면체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패치 컨포밍 알고리즘이 있고 패치 인디펜던트 알고리즘이 있어요. 패치 컨포밍이라면은 그 지오메트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엣지들을 리스펙트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엣지들을 다 고려해서 그 엣지상에 그 절점들이 생기도록 해주는 거고, 패치 인디펜던트는 그러한 형상들에 있는 엣지들을 다 따라가진 않고요. 전체적인 형상을 보고 엘리먼트 크기들이 유사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 멀티존이라는 게 있고요. 헥사도미넌트 있고 스윕이라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솔리드 바디에서 만들어지는 그 요소들을 보면 테트라히드론 4면체가 있고요. 피라미드와 같은 5면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지 엘리먼트, 프리즘이라고 하는 이 삼각,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뿔도 아니고 삼각 기둥 같은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헥사히드론 해가지고 6면체가 있습니다. 자, 2D 같은 경우 3차원에서는 서피스 바디를 메싱을 하는 건데, 오토매틱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일단 사각형으로 주로 메쉬를 하고 일부 삼각형이 들어가는 방법이 오토매틱이 되고요. 트라이앵글, 이렇게 삼각형으로 메쉬를 해주는 거. 유니폼, 쿼드, 트라이. 이거는 이제 쿼드나 또는 트라이어로 유니폼하게, 균일하게 해주는 거고, 유니폼 쿼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우리가 쿼드리레터럴, 이렇게 엘리먼트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로컬 메싱 컨트롤에서 3차원 솔리드 메쉬에 사용한 메소드는 일단 앞에서 봤던 게 오토매틱 있었죠. 이 오토매틱이라고 하면요, 프로그램이 먼저 수입을 할 수 있으면, 수입이라는 거는 우리 밀어내기 하는 것처럼 어떤 단면상으로 그 단면이 이렇게 쭉 그 어떤 패스를 따라가면서 만들어지는 형상인데요. 이러한 수입이 되는 경우에는 먼저 수입 메소드를 통해서 그 6면체 격자를 생성을 하고요.
만약에 수입이 안 되게 되면 사면체로 격자를 생성해 줍니다. 이때 사면체 만들 때 패치 컨퍼밍, 각각의 엣지들을 따라가도록 해주는 것이 기본 디폴트 오토매틱 방법이 됩니다. 자, 메소드가 있고요. 메소드가 있고, 여기서 메소드는 이제 오토매틱 해주고, 어떤 지오메트리 3차원 같은 경우는 바디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테트라히드론은요, 사면체로 이제 격자를 생성하는 건데, 설명한 것처럼 패치 컨퍼밍과 패치 인디펜던트가 있어요. 자, 그냥 형상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 보면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엣지들인데, 패치 컨퍼밍 하면 이 엣지들이 다 하나하나 다 이 엣지 선상에 절점들이 생깁니다. 여기 삼각형 부분 한번 보면, 여러분 따라가서 보면 이렇게 삼각형 엣지 상에 이렇게 메쉬들이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죠. 절점들이 다 이 엣지 위에 놓입니다. 반면 패치 인디펜던트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형상들만 이용하고 반드시 엣지 위에 절점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패치 인디펜던트를 써야 되냐면, 너무 작은 이러한 패치들이 캐드에 있다. 캐드가 너무 작은 패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패치 컨퍼밍을 쓰게 되면 메쉬가 오히려 퀄리티가 떨어지고요. 그때 패치 인디펜던트를 쓰는 게 좋습니다. 테트라히드론, 여기 메소드의 테트라히드론이고 온바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헥사 도미넌트라는 게 있어요. 헥사 도미넌트는 육면체가 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자, 헥사히드론 형태의 격자를 주로 생성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너무 얇은 구조물은 안 되고요. 내부 체적이 큰 바디, 좀 약간 볼륨을 가지고 있는 바디, 또는 수입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 메소드를 적용할 수 없는 바디에 이 육면체를 주로 많이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매우 얇거나 너무 복잡한 형상에는 추천되지 않아요. 그래서 방법은 바디를 선택해주고 헥사 도미넌트입니다. 자, 여러분 보면 이 모델 같은 경우에 대부분 몇 군데 이렇게 삼각형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헥사로 만들어질 것 같죠.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 메쉬를 한번 따져보면요, 내부에 들어있는 메쉬들도 다 한번 보게 되면 사면체가 한 7.1%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헥사히드론 육면체가 한 71%, 그 다음에 웨지 5면체가 한 1.8%, 그리고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한 20%로 되어 있는 그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쓸 때 이제 여러분들이 헥사 도미넌트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수입이에요. 수입은 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어떤 단면을 따라서 길이 방향으로 쭉 뭐가 메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경우에 이제 수입을 쓰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퀄리티가 좋은 엘리먼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형상이 수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수입 오브 바디가 되어야만 이 수입이 되고요. 자, 헥사히드론 형태의 격자를 주로 생성하고, 이런 수입이 되려고 하면 소스하고 타겟,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느냐, 그것들 지정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거나 프로그램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수입 방향으로 분할 간격을 정의하거나 다른 사이즈 옵션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수입이 될 때 단면의 어떤 크기하고 길이 방향으로 그러면 메쉬를 몇 개 할 건가, 그걸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수입 넘버 디비전, 그러니까 수입 방향으로 수입을 하면서 몇 번 엘리먼트를 디비전해서 만들 건가, 요거를 여러분 지정해 주면 되고요. 이 경우에 자, 방법은 수입이고 원바디가 되어 있고요. 소스 앤드 타겟 셀렉션은 매뉴얼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여기를 선택을 해주고 타겟을 여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메쉬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멀티존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NCS가 이제 ICEM CFD라는 그 다른 제품에 있는 그 헥사 블로킹 그 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NCS에서 만들어서 넣은 건데요. 이게 멀티존 메소드가 됩니다. 요거는 수입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입 메소드로는 되지 않는 부분을 이 멀티존 메소드를 쓰게 되면 내부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바디로 이렇게 블락킹을 합니다. 나누어 가지고 형상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분할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입을 해서 메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되는 형상인데 수입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 멀티존을 쓰게 되면 고퀄리티의 메쉬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멀티존이 있고요. 메소드 멀티존 원바디 선택을 했고 맵드 메쉬 타입을 이제 헥사로 했습니다. 헥사로 만들도록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스 앤 타겟은 오토매틱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스윕 사이즈 비헤이비어, 스윕 엘리먼트 사이즈는 뭐냐면 이 수입되는 방향으로 엘리먼트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상에 대해서 멀티존 보면 대부분 이제 헥사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멀티존 부분에 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형상들이 보기에는 메쉬가 쉬워 보여도 사실은 메쉬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멀티존을 쓰게 됩니다. 이때는 소스 앤 타겟을 잘 집어야 돼요. 여기서 소스 앤드 타겟은 오토매틱 돼 있고 소스 스코핑 메소드, 자 소스를 이제 지정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자 이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메쉬를 하려고 하면 소스 페이스를 여기하고 여기, 그리고 밑면하고 밑면, 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 줘야 이러한 오른쪽에 있는 이런 멀티존으로 헥사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멀티존입니다. 이 형상도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멀티존 하게 되는데, 멀티존 할 때 여기 이 source and target selection에서 매뉴얼 소스를 하고 여기 나오는 이 두 면을 이렇게 소스로 잡아서 메쉬를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이러한 고퀄리티의 메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존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은 메쉬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멀티존이 이제 이렇게 메쉬가 좋은 메쉬가 나오긴 하지만 여기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지오메트리가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멀티존에서 프리메쉬 타입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헥사가 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테트라로 하겠다. 그러면 자, 이 경우에 한번 보면 자, 메쉬가 헥사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테트라로 다 만들어집니다. 사면체로 만들어지고요. 또는 헥사 도미넌트로 하게 되면 대부분 헥사로 만들어지는데 헥사하고 이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뭐 웨지라든지 또는 피라미드 또는 사면체들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헥사 코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 보이는 것은 헥사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이 코어 부분만 헥사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 바깥 부분만 헥사로 놓고 그 사이에 피라미드 또는 사면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메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프리메쉬 타입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멀티존에서 보면 데피니션에서 보면 프리메쉬 타입을 not allowed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나는 헥사로 만들어지는 것 외에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이걸 not allowed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멀티존에서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할 게 뭐냐면 디피처링이에요. 디피처링. 작은 그 형상들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형상들을 한번 보면 이 지오메트리가 아주 얇은 날카로운 그죠? 그러한 이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걸 그냥 메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여기 이러한 날카로운 부분들을 그 디피처링, 그러니까 없애지 않으면요 이렇게 남아서 모델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디피처링을 ON을 하고 이러한 크기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디피처 사이즈를 주게 되면요 5mm보다 더 작은 것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메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스몰 페이스들을 이제 무시하고
메쉬를 할 때 이러한 디피처링을 쓰게 되면 더 깔끔하게 메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CAD상에서 문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메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그 디피처링을 하게 되면 지오메트리 부분이 그 부분들이 뭐 크기가 작아진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작은 슬리버 페이스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메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이 이 부분이 더 요 두께만큼 줄어들거나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격자만 그 부분의 형상을 무시하고 격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2차원 서피스의 경우에 메쉬를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이제 다 서피스 모델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왼쪽은 쿼드리라테럴 도미넌트로 했을 때 나오는 거, 이거는 트라이앵귤러로 했을 때고, 요거는 멀티존 쿼드 트라이어라는 방법으로 했을 때입니다. 쿼드리라테럴 도미넌트는 대부분을 사각형 요소로 생성을 하고 일부 사각형으로 할 수 없는 경우를 트라이앵글 삼각형 요소로 채우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트라이앵글 이 방법은 삼각형의 모든 삼각형으로 모두 부분을 메쉬하는 겁니다. 그리고 멀티존 쿼드 트라이어는 패치 인디펜던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사각형하고 삼각형으로 요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제일 왼쪽하고 오른쪽 것들을 사용하게 되겠죠. 자, 로컬 메쉬 사이징에서 이제 사이징 부분 한번 보면요. 이 부분이 이제 많이 활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징은 사용자가 원하는 그 부분에다가 그 격자 크기를 입력을 해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래요. 엘리먼트 사이즈는 요소의 모서리 길이의 값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각형이라고 하면 그 대각선 길이 정도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엘리먼트 사이즈로 정의를 해서 넣는 것이고요. 넘버 오브 디비전은 이 엣지에다가 모델링 하는 건데 그 엣지를 몇 번 분할해서 모델링 할 건가, 메쉬를 할 건가가 되는 것이고요.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는 어떤 그 좌표계에다가 그 구를 우리가 모델링 했다고 치고요. 그러면 그 구 안에 들어오는 영역에서는 여기서 지정하는 값의 크기로 메쉬를 만들겠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징은 메쉬 부분에 여기 사이징으로 메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지오메트리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만약에 지오메트리에서 바디를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엘리먼트 사이즈를 줄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엘리먼트 사이즈, 그 다음에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를 바디에다가 줄 수가 있어요. 페이스에는 엘리먼트 사이즈 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로 줄 수가 있고, 엣지 부분에는 엘리먼트 사이즈, 넘버 오브 디비전, 그리고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꼭지점에는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로만 줄 수가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엣지를 선택해 가지고 엣지를 얼마의 간격으로 나누겠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크기로 줄 수도 있고 엘리먼트 사이즈로 줄 수도 있고 또는 넘버 오브 디비전으로 나는 이 엣지를 몇 개로 나누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비헤이비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가 있고 하드가 있는데 소프트로 하게 되면은 다른 뭐 격자 메쉬 컨트롤하는 옵션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옵션들이 무시가 될 수가 있는데 하드라고 이렇게 두게 되면 비헤이비어를 하드라고 두면 반드시 여기서 지정한 그 조건대로 메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앞에서 나왔던 그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는요. 자, 어떤 페이스에다가 사이징을 줍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페이스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타입을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 영향을 그 격자에 영향을 주는 어떤 구의 크기를 정의하는 거죠. 그러면 스피어의 센터를 좌표계의 오리진으로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피어 센터는 좌표계를 선정해 주면 되고요. 스피어 레이더스는 5로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스피어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를 가지는 구 안에 들어오는 선택된 페이스에서의 엘리먼트 사이즈를 2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쭉 모델링을 진행해 보면, 자, 선택된 페이스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선택된 페이스에다가 이 영향구 안에 들어오는 영역에만 이렇게 메쉬가 2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입니다. 그 다음 컨택 사이징. 이제 컨택에서는 페이스하고 페이스 또는 페이스 엣지로 정의된 컨택 페어의 격자 크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요. 자, 컨택 사이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택 사이징은 여기 컨택하는 부분에서 더욱더 컨택을 잘 모사할 수 있도록 엘리먼트들을 파인하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엘리먼트 사이즈, 컨택 사이즈 들어오면요, 엘리먼트 사이즈 또는 렐러번스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줍니다. 요걸 만들려면 컨택 커넥션 부분에서 그 컨택을 메시 쪽으로 이렇게 긁고 드래그 앤 드랍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먼트 리파이먼트. 요거는 엘리먼트를 리파이먼트 한다 하면은 조금 더 조밀하게 만들어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어떤 요 부분의 응력을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 이 영역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리파이먼트, 엘리먼트 리파이먼트를 들어가서 리파이먼트를 이렇게 숫자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게 되면 재분할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더 이렇게 파인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페이스 매싱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로컬 매싱 컨트롤 중에서 우리가 페이스를 선택하고 컨트롤을 하게 되는 건데요. 표면에 균일한 그 구조의 격자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그냥 이쪽 이 홀 있는 부분에 이 윗면을 보면, 그죠? 지금 그냥 페이스 매싱을 쓰지 않았을 때는 그냥 메쉬가 이렇게 불균일한 메쉬로 되어 있었는데, 페이스 매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볼 때 딱 정렬된, 그죠? 구조화된 그러한 형태의 메쉬가 되는 것이고요. 이 평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홀이 이렇게 있을 때 그냥 메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홀 주위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는 것이고요. 페이스 매싱을 주게 되면 이와 같이 맵드 메쉬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면 모델의 사각형 또는 삼각형 격자를 매핑해서 메쉬할 때 이런 걸 씁니다. 페이스 매싱 쓰고요. 페이스를 선택하고 맵드 메쉬 예스로 해주면, 가능하면 이렇게 메쉬를 맵드 메쉬로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이제 스트럭처드 메쉬라고 해가지고 이걸 맵드 메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널 넘버 오브 디비전이라고 되면요, 뭐냐면 여기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갈 때 몇 개의 층을 만들 것인가, 여기 4개로 있죠. 그래서 4개의 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페이스 매싱이 아무 곳에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페이스 매싱 중에서 일부 복잡한 형상에서는 이러한 맵드 매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핑이 실패하게 되면, 페이스 매싱이 실패하게 되면 앞에 아이콘 앞에 페이스 매싱이 실패한다고 이렇게 아이콘이 뜨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육각형이잖아요. 육각형은 이 페이스 매싱이 자동으로는 안 되고요. 자, 그냥 이 경우에는 페이스 매싱이 실패했고, 그러면 실패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냐면, 이 육각형을 사각형처럼 지정되도록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이드 또는 코너, 엔드, 벌틱스를 지정해주면 얘가 맵드 매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 매싱이 가능한 거죠. 자, 이 페이스를 선택을 했다고 치고요. 여기서 맵드 매시 예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면, 일단 여기 나오는 것처럼 꼭지점 중에서 벌틱스 중에서 끝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지정을 해줘. 그러면 여기 4개, 하나, 둘, 셋, 4개를 엔드 벌틱스를 해주고요. 나머지 2개는 뭐냐면 중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이드 벌틱스라고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NCS가 내부적으로 이 초록색 4개를 꼭지점으로 가지는
사각형으로 인식을 하고 이렇게 맵 투 메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사용자가 선택한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층 형태로 격자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유체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고요. 또는 구조물 같은 경우에서도 높은 응력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 응력대를 잘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하는 방법은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 층에서 이 바깥면에서부터 이 두께 방향으로 들어갈 때 층이 3개가 생겼죠. 이처럼 이 어떤 면에 이렇게 레이어가 생기도록 메쉬를 해주는 건데, 내용은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고, 하는 방법은, 자, 이 인플레이션이 들어가는 그 면이 여기거든요.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페이스를 선택을 해주고, 경계는 이 엣지가 돼요. 이 엣지가 되고, 여기 엣지, 그리고 넘버 오브 레이어는 3층이 됐고, 그 다음에 그로스 레이트는 뭡니까? 갈수록 그 엘리먼트 엣지들이 커질 때 비율을 어떻게 해줄 건가 되고, 맥시멈 thickness는 5 정도로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핀치가 있어요. 핀치는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작은 엣지나 벌틱스를 제거할 때 사용되는 그런 기능이 돼요. 여기 CAD 모델상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구조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메쉬를 할 때 이것을 CAD를 지워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핀치들을 쓰게 되면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작은 엣지나 벌틱스를 슬레이브를 마스터 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마스터는 본래 모델에서 유지할 형상이 되는 것이고, 슬레이브는 마스터 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결국은 제거될 형상이 돼요. 그래서 핀치 선택을 하고, 스코핑 할 때 마스터 지오메트리는, 자, 여기서 지금 마스터가 6개 엣지인데요. 아마 이 빨간색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슬레이브는 이 화살표와 똑같은데 이제 마스터 쪽으로 붙어 이동해서 없어질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톨러런스를 주면 이 톨러런스 안에 들어있는 마스터 슬레이브들은 다 슬레이브가 마스터 쪽으로 가서 이동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메쉬를 해보면 그런 화살표가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형태로 모델링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핀치 방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쉬를 이런 식으로 로컬 컨트롤까지 해서 메쉬를 다 끝났다고 하면, 메쉬가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안 될 경우도 있고, 또는 메쉬를 만들었을 때 퀄리티 부분도 있습니다. 퀄리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메쉬 매트릭을 봅시다. 격자의 퀄리티를 확인하는 기능이에요. 메쉬의 디테일 창에서 여기 퀄리티 부분에 가보면요, 메쉬 매트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메쉬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를 선택을 해주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생기고요. 요거는 어떤 엘리먼트 매트릭 중에서 지금 엘리먼트 어떤 퀄리티라는 부분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지금 엘리먼트 퀄리티를 했기 때문에 엘리먼트 퀄리티가 있으면 그 퀄리티에 따라서 이렇게 쭉 값들이 나오고, 이 바는 뭐를 나타내냐면 각각의 요소의 종류별로 이 개수가 몇 개까지 들어있냐, 몇 개 들어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먼트 퀄리티 같은 경우는 1이 좋은 거거든요. 1이 될 때 그게 퀄리티가 좋은 거기 때문에 1에 가까운 쪽으로 엘리먼트의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좋은 메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이 막대 그래프의 막대를 클릭을 해보면 이 형상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음 메싱 트러블 슈팅에서 격자를 생성할 수 없는 경우에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건 스테이터스 바에 메시지를 여기 나오는 거를 더블 클릭하면 창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여기 에러가 왜 났는지가 설명이 됐고,
자, 격자가 생성되지 않은 원인과 문제되는 영역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위치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 어떻게 하냐면 메시지 창, 여기 메시지 창에서 여러분들이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떠요. 이 메뉴가 뜨게 되는데 이때 Go to Object 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메시가 안 됐는지 그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알겠죠? 에러 메시지를 먼저 메시지를 클릭해서 보고요. 읽은 다음에 이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Go to Object를 가서 확인해라. 그리고 이걸 볼 때 우리가 와이어프레임 뷰로 보게 되면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이 부분에 에러가 난 부분들을 보고 그 부분을 조치를 해서 추가적인 뭐 로컬 컨트롤을 준다든지 해서 메시를 성공을 시키는 식으로 그렇게 트러블 슈팅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 해석에 사용할 수 없거나 생성에 실패한 격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보면 메시를 하고 나면 이 obsolete 메시, 그 다음에 failed 메시가 나올 텐데요. 격자의 생성에 실패한 경우에는 failed 메시에서 이거는 생성이 안 된 겁니다. 노란색이고요. 요거는 해석에 사용할 수 없는, 요거는 실패한 거고, 메시가 실패한 거고, 해석에 사용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obsolete 메시라 해가지고 분홍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메시는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격자의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은 다른 격자 제어 옵션에 의해서 격자를 다시 생성해야 되는 경우에 나타난다. 즉 여러분들이 메시를 해놓고 이 부분 빨간색으로 되는 부분에 어떤 조건들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한 쓸모없는 메시가 된 거예요. 그럼 새로운 메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이나 이 핑크빛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도록 메시를 잘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메시를 어떻게 하는지 메시 글로벌 컨트롤, 그 다음에 로컬 컨트롤, 그리고 메시 매트릭 트러블 슈팅까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버추얼 토폴로지라는 그 기능이 있는데요. 이 버추얼 토폴로지는 모델의 그 작은 형상들을 뭐 합쳐서 단순화시키는 그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모델에 만들어지는 엘리먼트 퀄리티를 높이거나 개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됩니다. 이 버추얼 토폴로지는 이 모델의 토폴로지 위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요. 그 프로젝트 밑에 모델 아래에 추가됩니다. 그래서 CAD 모델로 돌아가서 어떤 CAD 형상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미케니컬 안에서 모델들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CAD 모델의 가상의 셀을 형성해서 면 또는 이 엣지들을 그룹화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격자를 조금 더 품질을 개선하거나 개수를 줄일 수가 있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면을 분할해서 하나의 면을 두 개의 가상의 면으로 생성하거나 또는 선을 분할해서 그 가상의 선으로 만들어서 이 메쉬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버추얼 셀은 또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자동으로 또 생성할 수도 있는데요. 뒤에 부분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이러한 블락이 있고 뒤에 이렇게 블락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예제에서 하나의 파트에 한 모서리, 즉 앞에 있는 여기에다가 엘리먼트 사이즈 컨트롤을 줬다고 칩시다. 그래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엘리먼트 사이즈를 줘서 이처럼 5개로 분할을 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블락하고 이거 앞에 있는 블락하고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쉬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하나의 파트라고 하면 이 메쉬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이 뒤에 있는 회색 부분이랑 연결이 됐는데 이 부분의 엣지하고 이 부분의 엣지 길이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쪽에만 사이즈 컨트롤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메쉬가 되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형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록색과 뒤에 있는 그 회색을 균일하게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뒤에 있는 블락들을 이 앞에 있는 초록색 블락의 엣지들 길이랑 비슷하도록 적절히 쪼개어 주면 됩니다.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거를 CAD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미케니컬 안에서 버추얼 토폴로지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엣지들을 나눌 수 있어요. 즉 스플릿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초기의 메쉬를 우리가 뒤에 있는 이 블럭들을 앞에 있는 블럭의 길이하고 비슷하도록 이렇게 스플릿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요, 최종적으로 메쉬들이 이렇게 균일하게끔 메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버추얼 토폴로지를 쓰는 것이고요. 또는 서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자동차 바디가 있을 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엣지들하고 이쪽에 있는 엣지들하고 여기 모여 있죠. 그래서 여기 작은 부분에 메쉬들이 이렇게 작은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메쉬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필요하게 이 서피스를 나눌 필요가 없는 경우에 이 펜더 부분하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에 있는 것들을 두 개의 서피스를 하나의 가상의 버추얼 서피스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메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메쉬가 작은 그 서피스 에어리아를 가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 메쉬들이 이상하게 생기는 것들이 방지되고 여기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균일한 사이즈의 메쉬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것 때 사용하는 게 버추얼 토폴로지예요.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일단 설명했던 것처럼 버추얼 토폴로지는 아웃라인 트리에서 모델 아래에 추가되고요. 각각의 버추얼 개체는 리스트로 나타나지는 않고 대신 디테일 창에 여기 버추얼 토폴로지 디테일 창에 스태티스틱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버추얼 페이스가 몇 개고 엣지가 얼마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버추얼 셀을 이제 수동으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추얼 셀에 포함될 개체들을 미리 선택을 하고요. 툴바에서 머지 셀 하면은 몇 개의 이 서피스들을 하나의 서피스로 이렇게 머지 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되고요. 또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인서트 버추얼 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는데 여기 비헤이비어에 보면 low, medium, high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어그레시브하게 그 가상의 토폴로지를 검색할 건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엣지 온리는 인접한 모서리를 찾아서 머지를 하는 것이고요. 커스텀은 사용자가 지정한 옵션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버추얼 토폴로지의 내용들을 보면 머지 셀을 작은 것들을 두 개를 합치는 거, 엣지를 나누는 거, 여기 내가 표시한 지점에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엣지 나누는 거, 또는 기존에 있던 페이스를 스플릿 하는 거, 그 다음에 표면에 그 하드 포인트 벌틱스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조금 더 보면 메싱, 하중, 구속 조건 이런 것들을 설정하기 전에 우리가 CAD 레벨에서 뭔가를 수정해야 될 것들을 일부를 버추얼 토폴로지를 써가지고 형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점을 사용하여 면 분할, 버추얼 split face at vertices 이런 거죠. 이런 원래 사각형 면이었는데 이 꼭지점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스플릿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모서리 분할, 여기 B하고 A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 분할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 점 추가, 어떤 이 서피스에 그죠? 어떤 항상 거기에 절점이 생기게끔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 이 virtual hard vertex at plus 이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작업한 버추얼 엔티티는 툴바에서 검토도 할 수 있고 편집도 하고 삭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버추얼 토폴로지를 정의된 것들을 이제 순서 앞뒤로 가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에디트 할 수 있고 또는 딜리트 할 수가 있습니다.
아웃라인 트리에서 버추얼 토폴로지가 선택된 경우에 이런 게 활성화가 되고요.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전 다음 버추얼 엔티티 확인할 수 있다. 요걸 의미하는 것이고, 버추얼 엔티티는 그래픽적으로 강조되어 보이고 현재 선택한 항목이 상태바의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to 엣지 셀렉트 돼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에디트에서는 버추얼 엔티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메트 to 엣지가 있으면은 스플릿 레이셔를 정중앙에다 하고 싶으면 이걸 0.5로 바꿔주면은 이 엣지가 0.5 비율 되는 것, 즉 중앙에서 스플릿이 됩니다. 딜리트는 선택해서 버추얼 토폴로지 엔티티를 삭제하면 됩니다. 자, 버추얼 토폴로지를 이용해서 이제 메쉬를 하게 된다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챔퍼가 있는 형상과 상단면에 가상의 이제 셀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자, 원래 이 부분이 지금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여기 챔퍼가 있었는데 버추얼 토폴로지를 이용해 가지고 격자를 만들 때 그 챔퍼를 구조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게 했다고 치면, 실제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요소의 모서리는 이 실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기존의 챔퍼 형상은 이렇게 점선 형태를 따라가면서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폴로지를 써서 메쉬를 하게 되면 챔퍼 형상은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메싱인데요. 요거는 노드가 어떻게 공유되느냐, 그거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바디는 우리가 앞에 워크샵에서 했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메쉬가 되고 리메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는 바디를 선택하고 Generate Mesh on Selected Bodies를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메쉬 되는 바디는 절정 공유가 설정되어 있는 면의 격자 형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바디가 붙어 있으면, 이게 만약에 두 개의 바디가 절점을 공유하는 어떤 형상이라고 하면 왼쪽은 되어 있고 이제 오른쪽이 메쉬가 되어야 되면 이 만나는 면, 그죠? 절정하는 공유가 되어 있는 면을 따라서 그 다음 바디가 메쉬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격자의 결과들은 결국은 그 순서에 바디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순서에 따라서 그 메쉬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자동 격자, 그러니까 오토매틱 방법으로 메쉬를 한 겁니다. 파이프 부분은, 자, 여기 이 부분은요, 여기 헥사 메쉬가 되는 부분이어서 수입이 돼서 헥사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 부분은 이거는 이제 테트라로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이프를 먼저 격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블럭을 만드는 경우인데, 이걸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잘 보면 이게 육면체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블럭을 먼저 만들고 격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파이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 보면, 여러분들 보면 이 파이프가 이 옆면은 헥사처럼 보이는데 잘 보면 이게 이쪽 면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헥사가 아니라 웨지 형태, 오면체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파이프 분을 먼저 만들고 블록을 만들어야 이 파이프가 헥사가 된다는 뜻이고요. 이 부분부터, 노란색 부분부터 먼저 메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웨지밖에 메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워크샵에서 했던 것처럼 이 메쉬의 워크시트 기능을 사용하면 격자를 만드는 그 순서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들을 보면 메쉬 매트릭이, 그죠? 이 부분이 결과들이 이렇게 쭉 나왔고요. 개수도 보면 이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적당하게끔 작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엘리먼트가 숫자가 제일 많죠. 왜냐하면 매우 많게 나왔어요. 여기 웨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헥사라서 좀 더 촘촘하게 우리가 이 메쉬했기 때문에 메쉬 숫자는 더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해주기 바라겠고요. 메쉬 퀄리티 크라이테리언 해가지고 메쉬 매트릭을 이용해서 격자 품질을 확인하는 거,
예,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메쉬 디테일에서 디스플레이 스타일 부분 보면은 우리가 이 컨투어처럼 각각에 나오는 그 메쉬 디테일의 그 디스플레이 타입들을 선택을 해서 결과들을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메쉬 퀄리티 크라이테리아를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들은 이걸 다 기억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좋은 값을 가져야 되는 게 0에 가까운 게 좋은지 1에 가까운 게 좋은 건지 그런 것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메쉬 매트릭 중에서 이제 엘리먼트 퀄리티, 말 그대로 요소의 퀄리티는 이게 1인 경우에 퍼펙트합니다. 요거는 격자의 품질을 이제 우리가 나타낼 때 모서리의 길이와 최적 비를 기반으로 해서 출력을 하는데요. 이럴 때 품질이 이제 제일 좋은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0에 가까우면 나쁜 그러한 퀄리티를 가지는 값이 됩니다. 자, 어펜딕스 부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델 어셈블리, 여러 파트를 가지고 있는 조립체의 메쉬에 대한 것들, 그리고 다른 또 주요한 메쉬 퀄리티 크라이테리아들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모델 어셈블리라고 하면요, 우리가 구조 해석을 하는데 항상 지오메트리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어떤 해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메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메쉬들을 우리가 조립을 해서 그걸 가지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예를 보면 익스터널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른 곳에서 만들어 놓은 격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쭉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A, C, F를 합쳐 가지고 하나의 어떤 메쉬를 어셈블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D하고 G는 어떤 다른 지오메트리에서 메쉬를 했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E라는 메쉬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유한 요소들을 조립하고 모델들을 조립하고 그 다음에 또 접촉 컨택이죠.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우리가 최종 유한 요소 모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델 어셈블리를 보면, 자, 익스터널 모델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스태틱 스트럭처럴에서 모델로 쓸 수가 있어요. 이때 익스터널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격자를 가지고 올 때요, 해석 모델을 만들 때 그것을 이제 파트의 비율도 변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회전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위치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를 활용하는 것 같이 그 컨택도 자동으로 탐색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NCS APDL 명령어로 되어 있는 CDB 파일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격자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예, 한 예를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자물쇠에 어떤 해석을 한다고 하면 자물쇠의 몸통 부분 메쉬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여기 몸통 안에 있는 이러한 키들 이 부분도 따로 메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연결되는 부분도 따로 하고, 이 U자 형태도 따로 모델을 메쉬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키 부분도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워크벤치 시스템 조합도 가능하고요, 형상도 조합이 가능하고, 격자도 조합이 가능하고, 네임드 셀렉션 등이 이게 합쳐졌을 때도 검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엘리먼트 우리가 생성하고 메쉬 퀄리티 크라이테리아 한번 봅니다. aspect ratio, 요소의 종행비, 가로 세로 비라는 거죠. 요거는 정삼각형 또는 정사각형의 종행비, 가로 세로 비는 1이기 때문에 이게 퍼펙트합니다. 자, 이게 퍼펙트하고 1이 제일 좋은 것이고요. 요소의 길이가 길쭉해질수록 aspect ratio는 증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각형에서 aspect ratio가 20 정도 된다면 이 정도 가로 세로 B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쭉한 경우가 되면 2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aspect ratio는 여러분들이 1이면 퍼펙트 하고요, 이게 20 넘어가면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퀄리티하고 관련되고 결국은 해의 애큐러시하고 관련됩니다. 자코비안 레이쇼,
자코비안 레이셔는 이제 이상적인 요소의 형태하고 지금 현재 요소의 어떤 그 모양의 어떤 비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값이 클수록 실제 형상하고 그 현재 요소 사이에 매핑이 이상적인 경우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코비안 레이셔가 1인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1일 때 이런 형태가 되고, 자코비안 레이셔가 커지게 되면 자 이런 형태로 변하는 거고, 사각형일 때는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코비안 레이셔 for 쿼드리레터럴 사면체일 때 자 1이 1이었는데 이게 사면체가 삼각형 형태로 되면 이게 거의 30에 가깝고, 완전히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되면 한 100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1이면 퍼펙트 하다라는 거고, 그 모양이 정삼각형, 여기 사각형에서 많이 어긋나면 어긋날수록 값이 커진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와핑 팩터는요, 이게 어떤 평면에 있어야 할 요소들이 그 평면의 노멀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뒤틀리느냐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이게 0입니다. 0일 때는 높이가 4개의 꼭지점의 높이가, 절점의 높이가 같은 거고, 와핑이 점점점 커지면 이 한쪽, 나머지 3개 이외의 한쪽의 절점들이 원래 있어야 될 평면에서 이렇게 많이 노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0이면 퍼펙트 하고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나빠집니다. 그 다음에 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와핑이 커지면 이런 식으로 뒤틀리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0이면 퍼펙트고 점점 커지면 나빠집니다. 패러렐 디비에이션, 모서리의 그 요소의 어떤 엣지가 평행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것도 0이면 좋아요. 이런 형태인데 이게 각도가 점점점 커져서 이렇게 이제 사다리 꼴이 됐다가 막 급기야는 거의 납작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면 이게 이렇게 값이 커지게 됩니다. 맥시멈 코너 앵글, 3D 공간에서 코너 절점에 대한 이 가장다리 각도들을 나타내는데요. 코너 앵글을 나타내 맥시멈 코너 앵글입니다. 사각형인 경우에는 사각형인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90도에서부터 180도까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삼각형인 경우에는 여기 60도에서 이렇게 이게 180도가 되면은 이게 0도 되고 이게 딱 달라붙겠죠. 그러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60도, 그리고 사각형에는 90도. 요게 이제 맥시멈 코너 앵글이 됩니다. 스큐니스입니다. 스큐니스는 이상적인 요소 형상인 경우는 정삼각형이라든지 정사각형에 대비 현재 엘리먼트가 얼마나 그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스큐니스가. 자, 스큐니스 값이 클 경우 해석 시 등변 또는 등각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해집니다. 그래서 이 스큐니스들은 이런 정상적인 정삼각형이나 또는 이 정사각형에서 이 모양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나빠지는 경우 스큐니스 값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확인하지는 않고요. 앞에서 나왔던 엘리먼트 퀄리티라든지 자코비안 레이셔라든지 에스펙트 레이셔 이런 것들 정도를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오소고널 퀄리티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요소의 각 모서리에 대한 모서리 법선 벡터와 각 그 면의 중심에서 각 모서리의 중심까지의 직선의 각도 중 가장 작은 코사인 값으로 정의가 돼요. 이게 좀 이것도 보면 1이면 제일 좋은 게 되는 것이고요. 퍼펙트 코사인 값이기 때문에 코사인 0도가 1이니까요. 이 벡터들이 같다는 거죠. 이 두 개의 벡터들의 코사인 값이기 때문에 1에 가까운 게 퍼펙트하고 0에 가까운 것들은 이제 나쁜 그러한 퀄리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퀄리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리먼트 퀄리티하고 자코비안 레이셔, 그 다음에 에스펙트 레이셔 정도를 보고 이게 좋은 값이 어떤 값이냐, 1이냐 0이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